딸의 약혼자를 시험하려다 병원을 무너뜨린 청소부 엄마의 정체. 잘 나가는 의사 약혼자. 하지만 청소부가 된 엄마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속은 청소부의 정체. 병원이 숨긴 진실이 엄마의 마지막 카드였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1화. 나는 그 병원의 청소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건물주라고 하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참 복도 많으시네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 맞는 사람이 없었고, 자식은 있었지만 늘 멀리 있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하나만큼은 제가 손댈 필요가 없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의사가 되던 날,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딸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던 날, 걱정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내려 앉았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같은 거는 아니고 그 사람은 외과 쪽이에요. 딸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너무도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진료과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안 그래? 제가 묻자 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엄마도 반할거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살아오며 배운 게 단 하나 있다면 말로 착한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착한 사람은 드물다. 이 진실 하나만큼 변함이 없었거든요. 딸의 약혼자라는 그 남자는 첫 만남에서 아주 정중했습니다.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수진이를 정말 소중히 아끼고 있습니다. 말재주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물을 먼저 따라주고 제 말엔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딸에게만 머물고 제게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입으로는 존중과 예의가 있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수진이 지위와 조건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딸은 이미 성공했고 그는 이제 막자리를 잡아가는 의사였습니다. 혹시나 딸의 배경을 보고 다가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병원 구경 오실래요? 제가 일하는 곳도 보시고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보여주는 얼굴 말고 드러나지 않는 얼굴을 보자.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일부러 그 누구도 모르게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밝히지 않는 것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무심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 대학병원 청소부. 그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자리였고 누구도 예의를 다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병원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말수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채용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아직 쓸만합니다. 저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딸이 일하는 병원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복도를 밀대 하나로 닦으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바쁜 발걸음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들. 병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니. 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딸의 근무 동선을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이 모든 게 들통 날 테니까요. 대신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약혼자. 아니, 아직은 의사 선생님이라 불리는 그 사람을요. 그는 환자 앞에서는 친절했습니다. 보호자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부인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닦고 있으면 그는 마치 공기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하루, 이틀, 사흘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쓰레기통을 비우다 실수로 그의 가운 자락에 걸렸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는 잠시 언짢은 눈길로 저를 내려다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시죠. 내뱉듯 퉁명스러웠습니다. 눈에는 짜증이 담겨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도적으로 그의 동선과 겹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대기실 앞과 의사 휴게실 근처, 그리고 응급실 복도. 그는 점점 더 무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장면이 제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한 젊은 청소부가 바닥에 쏟은 물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걸 본 그는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거기 일 제대로 안 합니까? 여러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동료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청소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내 딸 앞에서도 저럴까? 그날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약혼자 부모님 뵙기로 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손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다음 날 일부러 그 앞에서 제가 다리를 조금씩 절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더디게 하며 쓰레기를 한 번 더 떨어뜨렸고 밀대를 일부러 부딪혔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일 힘드시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사람은 힘든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얼굴이 나온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환자를 살리겠다고 눈을 반짝이던 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이 남자의 말투와 시선을 평생 견뎌야 한다면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사람은 한 장면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진짜 바닥을 보기 위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험이 단순히 사윗감 하나를 시험하는 일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제가 청소부로 들어간 이 병원이 곧 눈물과 분노에 이어 통쾌한 사이다로 뒤집힐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퇴근 직전 저는 의사 휴게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결혼은 조건이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제 손에서 밀대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2화. 그날 나는 일부러 쓰러졌습니다.
밀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울렸습니다. 딸의 약혼자. 아니, 이제는 그 남자라고 불러야 할 사람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결혼은 조건이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했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조금의 망설임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본심이었던 그의 말이 제가 의심하던 모든 것을 너무도 쉽게 인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딸의 사진을 한 장 꺼내 놓았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던 날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너무도 환했습니다. 내 새끼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내 새끼 옆에 설 남자가 사람을 조건으로 나누는 그런 인간이었다니.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우선 넘어져 보는 걸로 하자.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가 자주 지나다니는 복도를 맡았습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을 연결하는 통로. 늘 긴장감이 흐르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닥에 물기를 조금 남겼고 발걸음을 불안하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뒤에서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몸을 휘청이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 소리가 꽤 크게 났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몇몇 간호사가 놀라 뛰어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시험이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한심함이 먼저였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일하세요? 무심한 말투는 울렸고 따뜻함은 1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가훈이 젖지 않았는지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인턴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그제야 그 남자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마치 자기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듯이요. 저는 무릎을 붙잡고 힘주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새끼가가 저런 놈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약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숨을 고르는 척했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도와줬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힘드신데 좀 쉬었다 하세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저는 그제서야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불편한 존재라는 듯이요. 어느 날 제가 밀대를 끌고 그의 진료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이 앞은 좀 피해서 다니세요. 말투는 공손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선긋기가 있었습니다. 네 영역은 여기까지야, 라고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응, 괜찮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병원 일은 힘들지 않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는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불러 세운 겁니다.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없는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자주 넘어지시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 되네요. 제가 보기엔 이 병원 일. 아주머니 연세에 좀 무리이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 같았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만두라는 말인 거죠. 그래도 아직은 일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주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병원도 곤란해지거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주제 넘은 간섭하시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그를 흔들 차례라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딸이 있는 진료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딸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청소부들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딸은 제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등에 따끔하게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엄마랑 똑 닮은 분 봤어?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대형 사고 환자가 들어왔고 병원 전체가 전쟁터처럼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따라 유난히 예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또 한 번 그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제대로요. 결국 그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 앉았습니다. 그때 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뒤늦게 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제 3화. 그는 나를 모욕했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병원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아주 짧게, 자연스럽게 넘기려는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환자가 많아서 잠깐 말이 좀 거칠어졌어. 그는 딸을 향해 말했지만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히 일 키우지 마라. 딸은 저를 한 번, 그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께 사과부터 하세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수진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당장 사과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꺼내는 마른 사과였지만 짓는 표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굴욕이 담겨 있었고 그 굴욕은 곧 분노로 바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 미소 하나로 그의 얼굴이 더 굳어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존재가 웃을 때 가장 불안해진다.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더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는 건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일 없어요? 딸은 괜히 묻는 척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글쎄다. 무슨 이상한 일?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딸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술렁거렸습니다. 청소부 휴게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들 들었어요? 뭐요? 무슨 소문요? 글쎄, 외과 쪽 의사 하나가 요즘 말이 많다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그가 환자 보호자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는 이야기, 또 하급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청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없는 계단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한테 무슨 불만 있으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왜 자꾸 제 앞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만드는 거겠죠?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럴수록 청소 구역을 바꾸고 근무 시간을 불리하게 조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관리팀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의 청소 카트 안쪽,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모든 날짜, 모든 시간, 그리고 말투와 상황 목격자.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열리는 날, 그날은 건물주와 주요 기부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유난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걸친 가운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이 구역 담당 아니잖아요. 오늘은 제가 원래 담당가 일이 있어서 대신 대타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이사회실 앞복도에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제가 청소 카트를 밀고 가던 중 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아주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놀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모님. 그 남자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모를 벗었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여유롭게 제가 말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연찮게 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믿고 있던 걸 전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제 사화. 그는 무너졌고 나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사회실 앞복도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방금 전까지 저를 가로막고 서 있던 그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소리라기보다는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 카트 손잡이에서 천천히 손을 뗐을 뿐입니다. 수진 씨 어머님이 왜 여기에? 그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 안에서 중년의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평안들 하셨지요?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져 나갔습니다. 사모님. 누구? 저 사람 청소부 아니었어? 그 남자의 얼굴은 이미 백지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임원진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병원 본관과 연구동, 그리고 별관까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복도 전체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아니라 병원 관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사회실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이해한 눈치였습니다. 사모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사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기 전 그 남자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시하던 존재가 권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이사회실 안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병원 환경 개선에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고 저는 그에 맞게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인사만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확인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사장님이 눈빛으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는 듯했습니다. 최근 외과 쪽에서 민원이 몇 건 접수됐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환자 보호자 응대 문제, 하급 직원에 대한 언행 문제. 저는 천천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마지막으로 그의 말투까지도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누군가 그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 보기엔 목격자가 많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 행동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회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업무 배제 조치를 받았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왜 말 안 했어? 딸이 물었습니다. 청소부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했어? 그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 뭘 보고 싶었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나 바보 같았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아니, 사람은 사랑 앞에서 다 조금씩 바보가 된단다. 저의 솔직한 말에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병원이 아니라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했다면 사람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았겠지요. 뻔뻔하게도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날 딸은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소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줄 몰랐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생긴 거야? 저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5화. 그는 복수를 준비했고 나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사모님,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밤의 병원 불빛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겠지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그는 저로 인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촉망 굳은 입지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밝은 미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굳은 확신까지도요. 그런 사람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 완전 억울하대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일부러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면서요? 건물주 눈밖에 났는지 몰라도 그 의사, 건물주가 찍어 눌렀다잖아. 그 말들이 제 귀에도 차곡차곡 전해져 쌓였습니다. 딸은 그 소문을 더 빨리 들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딸은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엄마가 너무 했다는 말들을 하는가 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잠시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 정도 말쯤은 이미 예상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병원 쪽 관계자들과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부자 간담회라는 아주 평범한 명목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렸다는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아유, 생각보다 멀쩡한데? 저는 그의 인사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겠지요. 사모님, 그땐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연습된 문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금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조심 좀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조심이요? 그는 잠시 웃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날 이후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건물주, 사위로 약속한 의사 인생을 망쳤다. 댓글은 일파만파로 금세 불어났습니다. 역시 있는 사람 권력 장난 아니다. 참신한 의사 하나 인생 조져놨네. 그래도 청소부로 취직하는 건 좀 소름 돋는다. 딸은 그 글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 봤어. 다 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감사팀으로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주가 병원 인사에 개입했다. 건물주가 특정 의사를 고의로 해고했다. 조사가 물결을 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판이 열리는구나. 감사팀 면담날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근무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딸의 약혼자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고요. 제 대답에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단호한 대답에 오히려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모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적어 놓았던 수첩에는 사건 날짜와 상황, 그리고 목격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저지른 모든 언행들까지도요. 감사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의 위계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의 전략은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문을 열어두신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사람은 창문을 찾습니다. 도망치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끝까지 망치실 생각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막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부탁하면 이쯤에서 멈춰줄 수 있어?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제 대답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요. 뉴스 자막이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전직 대학병원 의사, 권력의 희생자라 주장.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구나. 제6화. 그는 피해자가 되었고 나는 증거를 꺼냈습니다. 뉴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참으로 침착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의 차분한 목소리. 조금은 수척해진 눈매. 저는 권력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자막에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문구가 굵게 떠 있었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은 채 그 화면을 움직이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가장 그럴듯하게 믿는다. 그는 이미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인터뷰는 치밀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건물주.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사를 몰아낸 권력자. 미래를 빼앗긴 젊은 의사. 프레임은 명확했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부터는 엄마가 할 일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청소 카트 안에 숨겨두었던 수첩과 녹음 파일, 그리고 관리팀에서 받은 공식 보고서들. 딸은 그걸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걸 다 모아둔 거야?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거는 저절로 쌓이더라. 다음 날, 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기자였습니다. 사모님, 이번 인터뷰는 파장이 클 겁니다. 기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말을 모두 지웠습니다. 오직 사실만 말했습니다. 청소부로 근무한 건 사실입니다. 사위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복 의도는 없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복은 숨겨진 감정이지만 저는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건조했지만 기사 내용은 달랐습니다. 청소부로 일한 건물주, 사람을 보려 했다. 기사 말미에는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그의 발언 녹취와 관리팀 보고서, 그리고 목격자들 증언까지요. 여론은 순식간에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시험하는 건 너무했다. 아니다. 저런 의사라면 당연히 잘라야지. 청소부를 사람 취급도 안 한 의사가 문제다. 딸은 그 댓글들을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 딸이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 개입. 소장을 받던 날,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대? 괜찮은 거야?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쉬운 싸움이야. 법정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원고석에 앉아 다시 한번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의도적으로 원고를 함정.
빠뜨렸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를 시험하긴 했지만 일부러 함정을 판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그의 변호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관찰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결혼은 조건이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넘기다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윤리 문제로 보입니다. 그날 그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서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찼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7화 청소부의 손에 쥐어진 병원의 진짜 목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병원 뒷문으로 들어와 걸레를 빨고 아침 회진이 시작되기 전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물걸레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병원의 약점이었습니다. 1. 아주머니는 그냥 청소만 하세요. 그날도 교수 회진이 끝난 뒤였습니다. 딸의 약혼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대학병원 엘리트 의사인 그 남자는 제 앞을 지나가다 일부러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걸레 물기 좀 잘 짜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압니다. 건물주로 살면서 수없이 받아봤던 눈빛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가 지나간 뒤 간호사 둘이 속닥거렸습니다. 저 청소 아줌마 아직도 일하고 있네? 원래 저런 분들이 제일 오래 붙어 있잖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파고드는 중이니까요. 이 병원이 숨기고 있는 것. 청소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국, 회의실, 자료 보관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실. 그날 저는 우연히 의무기록 파쇄 봉투 하나가 덜 찢어진 채 버려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VIP 특별 관리 환자, 코드 B. 병원에서 코드 B는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는 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수술 동의서 사본, 그리고 사망시간 수정 내역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시간을 일부러 늦춰 기록해 의료사고를 덮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 맨 아래에 있는 담당 의사 이름, 딸의 약혼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3. 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환자들도 다 좋아해. 딸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올라왔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딸은 저를 질투 많은 엄마로 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스스로 말을 하게 될 때까지. 또 하나의 이름. 며칠 뒤. 저는 수술실 앞대기 구역을 청소하다가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눈이 퀭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기서 수술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원래 심장이 안 좋았다고만. 그 서류봉투를 슬쩍 보니 익숙한 코드가 보였습니다. 코드 B. 그리고 담당 의사. 아는 이름.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며칠 후 딸의 약혼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병원 내 돌아다니는 거 자주 눈에 띄어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쓸데없는데 기웃거리면 일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병원 일하는 곳이요.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걸레 밑엔 더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드비 환자분들, 밤에 잠 잘 오십니까? 그날 그 남자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 남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제 물함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깊이 들어오셨어요. 경고합니다. 여기서 당장 멈추세요. 글씨는 분명 여자 손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 로비 전광판에 새로운 인사 공지가 떴습니다. 부원장 취임. 김성희 교수. 그 이름은 제가 오래전 부동산 계약서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이다는 아직 이릅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청소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졌습니다. 딸의 약혼자는 꼭두각시. 병원은 조직적인 공범. 그리고 저는 이 병원을 무너뜨릴 유일한 내부자.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걸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진실이라는 이름의 서류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소부는 병원의 바닥만 닦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가장 더러운 비밀은 늘 바닥 가까이에 떨어져 있다는 거들요. 제 8화. 부원장의 얼굴, 그리고 제가 숨겨왔던 이름. 사람은 과거를 숨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돈과 지위가 생기면 그 과거는 지워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과거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요. 1. 부원장 취임식 날 아침. 부원장 취임식이 있는 날. 병원은 유난히 깨끗해야 했습니다. 바닥엔 광택이 돌았고 로비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VIP 엘리베이터 앞을 닫고 있었습니다. 곧 그 사람이 내려올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원장의 얼굴. 20년 전 제 인생을 한 번 죽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 지워진 이름, 되살아난 기억. 그 여자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어도 보지 않은 척 했겠죠. 그럴 수밖에요. 저는 지금 청소부이고 그 여자는 대학병원 부원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20년 전. 저는 지금보다 더 단정했고 더 당당했습니다. 그땐 건물주가 아니라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 돈을 관리하던 신탁회사 담당자였습니다. 3. 모든 비극의 시작. 그때 저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건물 몇 채를 정리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할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상품은 안전합니다. 저도 제 가족들 돈 이 상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서류는 조작돼 있었고 도장도 제 것이 아니었지만 법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해외로 나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4. 딸에게 숨긴 진실. 그 시절 제 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사 가는 거야? 병원은 왜 바꿔?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사람 하나를 잘못 믿어서 망했어. 그 말 한마디가 아이 인생을 망칠까 봐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건물주인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병원의 부원장이 돼 있었습니다. 5. 또 하나의 연결고리. 취임식 연설 중 부원장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정직한 의료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뒤편 VIP 좌석에 앉아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의 약혼자. 그는 부원장을 보며 존경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코드비 환자들과 사망시간 조작. 그리고 그 침묵. 모든 실이 부원장에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6. 엄마의 과거가 드러나다. 그날 저녁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부원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분 덕분에 약혼자 될 분도 많이 성장했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이승남 맞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딸아, 엄마가 청소부로 들어간 이유, 사실은 하나 더 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저는 20년 전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7. 딸의 붕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부원장이 그래 맞다. 엄마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다.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약혼자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8. 그날 밤의 경고.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번호 없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원장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텐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병원 바닥부터 닦고 있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 또 다른 반전. 다음 날 병원 내부 게시판에 익명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코드비 환자 관련 내부 고발 준비 중.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부원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를 찾아왔던 사람.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중년 여성, 사망 환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10. 제 8화의 끝. 부원장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수 없었겠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청소부 하나를 없앨 수는 있어도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딸의 약혼자가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사랑이냐, 출세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잊혀진 과거는 언젠가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 9화. 그의 선택, 그리고 엄마가 꺼낸 마지막 카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드러냅니다. 그 선택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빛, 침묵, 그리고 어느 편에 서느냐로 충분하니까요. 1. 병원 전체에 내려진 침묵. 내부 고발 글이 올라온 다음 날, 병원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간호사들은 휴대폰을 숨겨보며 속삭였고, 관리자들은 CCTV 앞에 모여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 어딘가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 딸의 약혼자, 흔들리다. 그날 오후, 딸의 약혼자가 의국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저기, 어머니.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청소부가 아닌 사람으로 부른 거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 그가 처음 꺼낸 진심. 비상계단 사람 없는 곳.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드비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선배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습니다. 그 선배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부원장. 거절하면 전문의 과정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분명했을 겁니다. 그는 변명처럼 말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4. 제가 던진 한마디.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당시 살아들 있었습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그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선택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자리가 앞으로 평생 제 딸 얼굴을 당당히 볼 수 있는 인생인지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 딸에게 들켜버린 진실. 그날 밤 딸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 딸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소리를 내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6. 약혼자의 최후 통첩. 그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약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저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 감사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 인생은요? 아마 끝나겠죠. 그래도 거짓말하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완전히 썩지는 않았구나. 7. 부원장의 반격.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착한 선택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에 속보가 떴습니다. 전문의 김성근, 내부자료 무단 유출 혐의로 직무정지. 그리고 곧이어 폭포수처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허위 폭로 가능성. 그 기사 아래 익명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출세 못하니까 정신 돌아서 그런 거 아님? 그 청소부랑 엮였다던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8. 엄마의 마지막 카드.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제 정체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래 보관해 두었던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 부원장이 저지른 금융 사기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병원에서 모아둔 의료 사고 증거들. 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 언론사들, 그리고 부원장의 옛 공범들에게까지요. 폭탄은 하나만 터지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지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9. 딸의 선택. 모든 걸 보낸 뒤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물러날 수 없어.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할게.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난 엄마 혼자 다 짊어지게 안 할 거야. 그날 딸은 처음으로 엄마 편에 완전히 섰습니다. 10. 제 9화의 끝. 다음 날 새벽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학병원 부원장. 금융사기 의료 은폐 의혹 동시 수사 착수. 병원은 아수라장이 됐고 부원장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딸의 약혼자는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닦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거짓말 위에 쌓은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요. 제 10화. 청소부의 이름이 밝혀지던 날,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되찾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딸의 시간을, 그리고 빼앗겼던 존엄을요. 1. 병원이 무너지기 시작한 아침. 아침 뉴스가 병원 로비 TV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부원장. 금융사기 의료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관리자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병원은 처음으로 청소되지 않은 공간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레를 쥔 손이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2. 부원장의 마지막 눈빛. 오전 10시쯤 수사관들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부원장은 VIP 통로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고개 숙인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알아본 겁니다. 20년 전 자신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믿었던 여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으니까요. 3. 병원에 퍼진 소문. 그날 오후 병원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내부 고발의 핵심이래. 그 부원장의 사기 피해자라던데. 사람들은 저를 힐끔힐끔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까지 투명인간이었던 제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이겼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4. 딸의 약혼자, 그리고 책임. 딸의 약혼자는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은 퀭했고 어깨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겁하게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그 말에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잃게 될 거예요. 직장도, 명예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수진이에게만은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로 저는 알았습니다. 시험은 여기까지였다는 것을요. 딸의 결정. 며칠 후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미루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헤어지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어.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6. 병원 앞 기자회견. 며칠 뒤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부원장의 범죄와 조직적 의료 은폐, 그리고 내부 고발 경위. 그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최초 제보자는 누구입니까? 병원장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본원 소속 청소 노동자입니다. 그 순간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7. 청소부의 정체. 저는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년 전 금융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사 제목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됐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 묻히지 않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8. 사이다는 조용히 왔습니다. 병원은 국정감사 대상이 되었고 부원장은 모든 직함을 박탈당했습니다. 딸의 약혼자는 의사 면허는 유지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방병원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벌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으니까요. 9. 다시 제 삶으로. 저는 청소부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건물 하나를 다시 매입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다시 건물주 됐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원래 있었던 엄마 자리로 돌아온 거야? 10. 마지막 장면.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누구였는지 이제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꾼 건 병원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든 기억 하나였으니까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진실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엄마는 왜 건물주 신분을 숨기고 대학병원 청소부가 되었을까? 지금까지 청소부 엄마의 시험이었습니다. 소중하고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